생전 네 번째 파일입니다. 우리 지난 파일에서 절정에서 시사 3책 중 2책까지 봤어요. 시사 1책에서는 인재등용의 문제점을 비판했고요. 시사 2책에서는 북벌론의 허구성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시사 3책을 봅시다. 자, 세 번째 계책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원대장이 말했더니 허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천하의 대의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어 결탁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 법이고, 남의 나라를 정벌하려면 먼저 첩자를 쓰지 않으면 성공을 거둘 수 없는 법이다 라고 말했네요. 그러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게 바로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죠. 자, 지금 만주족이 바로 호족이에요. 오랑캐.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었다. 중국의 주인이 되었죠. 청나라를 말하는 거죠. 청나라. 여기 다 청나라예요. 아직 중국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어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아직 중국을 완전히 손아귀에 친하게 지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청나라 초기라서 아직 청나라가 안정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겠죠. 이때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복종한다면 저들에게 신뢰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허생의 말은 저들에게 복종하자, 그래서 실리를 추구하자라는 말이죠. 자, 현재 이제 청나라와 이 조선은요, 군신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군나와 신하의 관계. 왜? 병자호란에 패하고 나서 군신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복종하면 그들이 신뢰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 당나라 원나라 때의 예전 일처럼 우리 자제들을 청나라에 파견하여 학교에 입학하고 벼슬도 할 수 있게 하고, 이건 뭐야? 당나라 때랑 원나라 때 우리 그죠 자제들을 파견해서 빈곤과에 합격하게 했잖아요. 그런 일을 계속하자. 그리고 장사치들에게는 장사치들의 출입도 금하지 말도록 저들에게 간청하여서 저들도 자기네에게 친근해지고자 하는 우리의 뜻을 보고 반드시 기뻐하여 허락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 청나라와 군신관계에 있고 청나라는 아직 안정이 되지 않아서 기꺼이 조선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라의 자제들을 엄선하여 머리를 깎여 변발을 하게 하고, 머리 이렇게 꼬랑지 머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랑캐 복장을 입혀 호복이라고 하죠. 호복. 변발을 선비들은 입히고, 선비들은 빈곤과에 응시하게 하고 일반 사람들은 멀리 강남까지 장사를 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허시를 보고 한족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천하를 도모한다는 말은 오랑캐족, 만주족의 나라를 빼앗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라의 치욕은 병자호란의 치욕이죠. 이것도 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만약 명나라 황족의 후손을 찾지 못하면 천하의 제후들을 인솔해서 하늘의 임금이 될 만한 사람을 청과하여, 천하의 제후는 뭐예요? 여기서 천하는 중국이란 나라고요. 제후는 한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는 이렇게 매우 넓고요. 그러면 지금 집에는 청나라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나라 땅덩이가 너무 넓어서 이렇게 각각 제후들이 각 지방을 통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후들을 인솔해서 명나라 사람인 제후죠. 즉 한족인 제후들을 인솔해서 하늘의 임금이 될 만한 사람을 청구하여, 그러니까 하늘의 임금은 바로 이 중국 전체를 다스릴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청구해서 추천해서 잘만 하면 대국의 스승이 될 것이다. 대국의 스승이 된다는 말은 조선이 청나라를 물리치고 새로 생긴 중국 나라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못되어도 성씨가 다른 제후국가 중에서는 제일 큰 나라의 지위는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제후국가 중에서는 제일 큰 나라,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큰 나라 중에서 큰 나라 안에 여러 제후국들 중에선 힘 있는 제후국이 될 것이다. 즉 명나라와 친구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허생은 지금 명나라의 자손들이 지금 청나라에게 나라를 뺏기고 조선에 와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재산을 주고 또 결혼도 시켜서 그들과 도모하여 청나라를 치자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명나라와 친구 관계도 될 수 있고 또 새로 생긴 중국 나라의 스승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북벌할 계획을 제시했네요. 그랬더니 이 대장이 낙심하고 허탈해서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예법을 삼가 지키고 있거늘 누가 기꺼이 머리를 깎고 오랑캐 옷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이것은 거절하는 이유가 뭔 거죠? 예법을 버릴 수가 없다. 머리를 깎고 오랑캐 옷을 입는 것은 죽어도 싫다. 즉 권위만을 내세우는 거죠. 예법을 버릴 수 없고 권위도 버릴 수 없어. 이것은 실사구시와는 관계없는 허례허식이죠. 이런 거 버리지 못해서 북벌론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원대장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원대장하고 허생이 나눈 시사삼책 북벌론을 위한 세 가지 계책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계책은 뭐였습니까? 적극적으로 인지를 등용할 것을 임금에게 아뢰라. 즉 상고초려해라 라고 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것은 당시 조선의 인재 등용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이고요. 두 번째 계책은 명나라 후손들을 우대하고 훈척과 권기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그들에게 즉 명나라 후손들에게 주어서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북벌을 계획하자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것도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북벌론의 허구성을 비판한 거고요. 세 번째 계책은 양반의 자제와 평민들의 자제를 중국으로 보내서 그들의 실정을 알자. 그러면 잘 되면 후에 세워질 중국의 스승이 되고 못돼도 제후국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우리는 예법을 중시하기 때문에 변발도 할 수 없고 호복도 입을 수 없다 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서 작가는 집권층의 무능과 허례허식을 비판하는 모습을 알 수 있겠네요. 이랬더니 허생이 대갈일성하여 크게 소리질러 꾸짖기를 도대체 사대부라는 게 뭐하는 것들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난 주제에 왜 그러면 허생은 오랑캐 땅에서 우리가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병자호란 때 군신 관계를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랑캐 즉 만주족 청나라의 신하니까 여기도 오랑캐 땅이 되는 거죠. 그런 주제에 자칭 사대부라고 뽐내고 앉아있으니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있느냐. 입는 옷이란 모두 흰색이니 이는 상복이고 여기서 상복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그 예복입니다. 머리는 송곳처럼 뾰족하게 묶었으니 상투한 머리요. 이는 남쪽 오랑캐의 방망이 상투건을 무슨 놈의 예법이란 말이냐. 예법. 이 조선의 예법은 하나 쓸데가 없는 예법이야. 조선의 예법은 명분이 없는 거야. 그냥 허례허식일 뿐이야 라고 비판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번호기는 원한을 갖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깎지 않았고 머리를 아끼지 않고 내주었고 무령왕은 자기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오랑캐 복장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번호기와 무령왕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즉 나라를 위해서 예법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우기와 무령왕의 사례를 통해서 예법은 중요하지 않고 실리가 다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례를 앞에서도 들었죠. 훌륭한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시사 1책에서 노력해야 하는데 훌륭한 인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상고초려를 왕에게 권해라라고 했는데 거절했죠. 그리고 그 이전에 변씨가 허생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훌륭한 분이 제에 묻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했을 때 허생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 나라는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지 않아. 그 예로 졸수제 조성기 반개 유영원은 그렇게 능력이 뛰어났음에도 제야에 묻혀 있었어. 나 역시 그래 라고 말했죠. 여기서도 역사적 인물 번우기 무령왕의 사례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예법에 얽매이지 않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를 위해서 힘썼지. 그런데 너희 사대부들은 어떻냐라고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지금 명나라를 위해서 복수를 하려고 하면서도 그까지 상투 하나를 악고한단 말이냐? 장차 말을 달려 칼로 치고 창으로 찌르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하는 판에 그따위 너풀거리를 소매를 바꾸지 않고서 그걸 자기 딴의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냐? 이거 그냥 너희가 말로 하는 것일 뿐이야. 이건 완전 북벌론이 허구적이야. 그렇죠? 이런 복장 하나 바꿀 것도 거절하는 너희 집권층 정말 허구야. 북벌론에 대한 허구성 비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법만 따지는 너희 정말 무능해 라고 말하는 거죠. 북벌론의 허구성과 무능함을 비판하는 대목이었고요. 내가 처음에 너에게 3가지 계책을 일러주었거늘 도대체 너는 한 가지도 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니 그러면서도 신음을 받는 신하라고 할 수 있어? 라는 서리법. 무능한 위정자는 정치하는 사람이니까요. 집권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에 대한 비판적인 말이네요. 그래,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고작 이런 거야? 이런 자는 목을 잘라야 오를 것이야. 그럼 이런 자는 뭐예요? 바로 앞에서 비판한 사대부 계층이죠. 명분만 앞세우고 실천이 부족한 자, 즉 실사구시와는 거리가 먼 사람, 목을 잘라야 돼 라는 거죠. 극단적 분노가 나타났어요. 하고 좌우를 둘러보며 칼을 찾아 찌르려 했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아주 긴박한 상황이네요. 이 대장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뒷문으로 뛰쳐나가 재빠르게 달아났다. 자, 깜짝 놀라다 대경실색 혼비백산이란 사자성을 쓸 수 있고요. 재빠르게 달아나는 이원대장의 모습을 통해서 무능한 집권층을 풍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네요. 자, 이제 결말 부분입니다. 이튿날 다시 찾아갔더니 집은 이미 텅 비어 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라는 결말을 통해서 자, 얘는 이제 미완의 결말이에요.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보여주지 않았어요. 미완의 결말은 어떤 효과를 줍니까? 자, 결론을 짓지 않았으므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거고요. 또한 허생 정책이 정말 현실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허생의 이인다운 면모를 부각하는 면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설화적 결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설화,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이야기에는 그 뒤의 소식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끝나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얘가 설화적 결말과 비슷하다. 그래서 설화적 결말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소설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요소들, 시험 포인트를. 자, 허생은 한문소설이고 또 영웅소설의 종류에 속해요. 허생의 이인다운 풍모를 강조하니까요. 어느 부분에서요? 도적대를 소탕한 부분에서. 그리고 한문으로 지어졌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타 작품과의 비교는 흥길동전과의 비교 또 이 허생전을 패러디한 허생의 처와의 비교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또 허생이 욕심이 없는
개인적인 재물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는 부분을 우리는 안빈낙도, 안분지족이라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 선지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홍길동정과 허생의 처는 보기로 나올 수 있는데요. 어떤 점이 다른가 비교를 해볼게요. 홍길동전은 이상국, 율도국을 건설하고요. 자, 허생전에서도 허생이 이제 자신의 이상을 실험해볼 공간으로 빈섬을 설정하는데 이 두 공간은 공통점이 뭐예요? 각각의 주인공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국가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럼 차이점은 뭐냐면 홍길동전은 율도국이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구분되는 사회인 반면에 허생전의 민섬은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구분이 없어요. 왜요?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지식인, 식자층을 모두 데리고 나온 것을 통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홍길동전은 율도국이라는 공간의 위치가 어디다, 어떤 곳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추상적 공간인 반면에 허생전은 뭐 장기도와 중국의 중간쯤에 있다. 그리고 거기는 뭐 땅이 기름지고 먹을 것이 풍부하다라고 나왔으므로 구체적 공간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홍길동전에 나오는 도피처는 율도국은 도피처의 공간입니다. 왜? 자, 홍길동이 자신의 이상을 펼치지 못해요. 신분제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도피처로 선택한 곳이 율도국이라면 허생전에서의 빈섬은 자신의 이상을 실험해 보기 위한 시험의 공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홍길동전이 이상국가로 생각한 이 율도국은요, 이미 있는 국가였는데 홍길동이 정벌한 국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나라이고요. 허생전의 빈섬은 새롭게 건설한 국가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 허생전의 율도국은 봉건 질서가 유지되는 공간이죠. 여기서 봉건 질서란 지배와 피지배층이 구분되는 공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배층과의 구분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빈섬은 봉건 질서가 없는 즉 식자층과 그렇지 않은 층의 구분이 없는 국가다라고 이해하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허생의 처는 허생과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 시점이 달라요. 허생의 처는 허생전을 패러디한 소설입니다. 자, 허생전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반해 허생의 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맨 처음 부분은 허생이 이야기를 전개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다음 부분은 허생의 처가 서술자가 되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시험에 나오면 허생의 처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갈등 관계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허생전에서는 개인과 사회, 이 부조리한 사회와의 갈등이라면 허생의 처는 개인과의 갈등을 다루고 있어요. 허생의 처는 갈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허생전과 마찬가지로 허생은 학문의 목적을 개인의 수양으로 삼는데 그죠? 하지만 허생의 처는 입신양명 즉 출세를 위한 수단 즉 실리적 수단으로 삼잖아요. 이로 인해서 갈등해요. 그런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또 허생전은 남성의 시점에서 그 사회를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부도덕한 사회를 비판하는 반면에 허생의 처에서는 여성의 시점으로 여성이 얼마나 가부장적 그 질서 안에서 억압받고 있는지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허생전에서는 허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죠. 어떤 점에서요? 이 도적놈들을 소탕한 면에서 긍정적이고 실사고시 이용우생 즉 경제와 관련한 민생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죠. 단 부정적으로 보는 요소가 두 군데 있다고 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요소는 첫째는 양반으로서 경제적으로 무능한 면을 비판한 거고요. 또 하나는 양반의식 즉
계급의식을 버리지 못한 면에서는 비판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허생의 처에서 허생의 처가 작품을 이끌어갈 때, 허생의 처가 서술자일 때는 허생을 100% 부정적으로 봅니다.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또 경제적 무능을 비판하죠. 이것이 큰 차이점이 될 거예요. 자, 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총 허생전을 4개 파일로 구분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전송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좀 안다고 생각하더라도 꼼꼼하게 읽으시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이 허생전이 길진 않지만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인지 꼭 확인한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나는 어떤 소설에 대해서 내용을 다 알아 라고 생각하고 지문의 상황이 어떤 부분인지도 확인 안 하고 문제만 풀다 보면 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문에 해당되는 내용만 맞는 답이 되는 거라는 거 꼭 유념하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